다음번에 이제 저희 뭐냐면 4조 2호 볼게요. 자, 첫 번째 4조 1호는 수출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저희 보기를 수출 등 이렇게 봤었잖아요. 첫 번째는 수출, 1호는 수출이었고 이제 2호부터는 수출이 아니라 나머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전제는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는 것들을 말하긴 할 텐데 수출이 아닌 나머지의 경우에도 이제 수출에 가름하는 것으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2호를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외화 획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나 공사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령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1호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 중국 군대에 대한 물품의 판매입니다. 그렇죠. 주한미군에다가 물품을 판매하는 거, 그것도 이제 환급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2호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 1항 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88조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관세법에 가보시면 자, 거기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사관, 영사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1호랑 3호가 이제 기관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그 법 조문을 갖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1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1호를 가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입니다. 그 다음에 3호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관용 물품의 면세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총 6가지 호가 있는데 1항이죠. 1항에 보면 총 6가지 호가 있는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를 구분해 봤을 때 이 4가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교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나중에 보다 보면 저희 관세법상의 196조의 1항에 가서 보면 외교관 면세비라고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거기서도 이 4가지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호, 6호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계약이라든지 어떤 파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온 자들도 인정해주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때 1호하고 3호 같은 경우는 기관을 말하고 있어요. 기관의 업무용품을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말을 하는 거냐면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말을 쓸게요. 여기서 사용하는 업무용품, 이건 지금 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호랑 4호 같은 경우는 기관이 아니고 그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대사라든지 공사의 어떤 가족까지, 플러스 가족까지, 그 다음에 영사라고 했을 경우에도 여기서 가족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영사 같은 경우는 영사 등 이렇게 쓸게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가지고 말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1호랑 3호. 그렇죠. 1호랑 3호는 기관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관에다가 이렇게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공급하는 것들도 저희가 환특법상 수출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관세법 제88조 제1항 1호, 그 다음에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여기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이런 곳에서 지금 공사를 맡긴 겁니다. 지금 여기 하는 것들을 이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해달라고 맡겼을 때 공사를 수행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급 대상 수출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제품 중에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한 게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때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3호 관세법 제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수입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 승용 자동차의 판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앞에 나왔던 관세법 88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협정에 따라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저희 관세법에 가보시면 그 감면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 조약이나 협정 등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이렇게 말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면이 되는 것들이 관세법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관세법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소파 협정이라 말을 쓰는데 이 협정에 따라서 지금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환급 대상 수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기억할 거는 지금 3호 같은 경우에는요, 국산 승용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면세 대상 국산 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면세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확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추천서를 받았을 때 한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호 가볼게요.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의 판매입니다. 자본재를 가지고 판매하는 것.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써있네요. 그 다음에 5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 국제금융기구라 그러면은 IMF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구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 빌려온 거죠.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하게 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물품의 판매입니다. 낙찰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환급 대상 수출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정리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다 보니까 거의 다 단서가 있죠. 무슨 법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 되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정리하실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주한미군과 같은 외국으로 보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판매를 하거나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급 대상 수출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 자체가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의 가름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화를 획득할 거거든요. 외화를 획득할 거기 때문에 수출이 아니지만 국내 공급이지만 이것도 수출로 가름해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전제가 어떤 그 면제가 되는 것, 그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얘랑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호 가보겠습니다. 법제5에 있는 3호 볼게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 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허보세 구역 중에 3가지가 나와 있고 종합보세 구역도 그 3가지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특허보세 구역은 총 5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전시장, 보세 판매장, 보세 건설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논조가 뭐냐면 환급을 받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환급이 아닌 거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외화를 획득하는 것들은 수출이 전제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 보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출 등이라고 말 썼잖아요.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에 가름하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특허보세 구역 5개 중에서 수출이 아니라 국내로 수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보세 건설장. 보세 건설장은 건설을 하는 거 아닌가요? 국내에서 사용 소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보세 건설장에 물품 넣는 것은 수입이 전제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보세 전시장 같은 경우도 수출이 전제가 아니라 전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는 거긴 한데
국내에서의 사용 소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전시하는 물품의 상태가 외국 물품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그러니까 보세 전시장도 국내에서의 그 사용 소비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왼쪽에 봤을 때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세구역 중에서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고 말을 썼는데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두 가지를 빼면 돼요. 특허 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볼게요. 자, 이럽니다. 관세법 제183조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라고 써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보세창고라고 하는 것들은 국내로 수입을 전제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 보수 또는 해외 조립, 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국내로 가지고 오는 거 말고요. 국내 수입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해외로 나갈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구역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수출에 지금 수출이 될 건데 수출이 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가름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직 수출한 것은 아니지만 수출에 가름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후 관세법 185조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입니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로 넘겨보시면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세공장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내수용, 그다음에 수출용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내수용은 인정이 안 되고요. 수출이 될 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호로 가볼게요.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 판매장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96조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가 196조는 크게 1항하고 2항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1항에 가보시면은 외국관 면세점, 그 다음에 출국장 면세점이 나오는 것이 있고요. 196조 2항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나오는 것이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출국장 면세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6조의 2로 가보면은 시내 면세점, 시내 보세 판매장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출국장 면세점, 출국하는 자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 판매장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을 쓰려면 196조 1항이라고 말을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쨌든 두 가지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4호 가보겠습니다. 관세법 197조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을 말하고 있는데 아까 위에 봤었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하나는 거겠죠. 여기 보니까요.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이거는 보세 공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 보수, 해외 조립, 생산을 위하는 것들은 보세 창고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 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는 보세 판매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할 것 같네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특허보세 구역하고 종합보세 구역이 해당이 되는데 그 전체 내용 중에서도 보세 건설장, 보세 전시장은 빠지고요.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만 그것을 수출에 가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호입니다. 3호.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아까 그 관세법상 보세구역이거나 아니면 그 자유무역 지역이거나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처음에 이제 국내로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수입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산을 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환급대상 원재료였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까 보셨던 보세 구역에 공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수입할 때 관세 등 납부했었겠죠. 납부했을 것이고 여기 공급하면 여기 보세구역 공급하는 것 자체를 수출로 가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환급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물품을 수입하게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물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거래가 되어 있는 그 국내에 있는 구매자가 이것을 가지고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외로 수출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내에 있는 구매자의 어떤 창고로 물건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보세 공장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 있잖아요.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보세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정된 보세 공장으로 물품을 넘겨주는 거죠. 공급하는 것. 그 보세 구역 자체를 외국으로 본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름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 공급한 거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수출에 사용될 거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수출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발급한 서류가 있어요. 반입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입 확인서. 이것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반입이 어디 말하는 건가요?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 지역에 반입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돼요. 이걸 발급받았을 때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수출신고 필증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환급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국내에 있는 업체랑,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업체들 간의 거래를 하는 거지만 외화 획득을 전제로 해서 물품을 산 거죠. 구매자가. 그러면 어떤 서류 발급할 수 있을까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등의 구매 확인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매 확인서가 있거나 내국 신용장이 있을 때 그 자체가 수출에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겠죠. 수출에 사용될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입 확인서 발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반입 확인서 발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받아서 환급 신청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전제가 있었잖아요.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세관이 봤을 때는 보세 공장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세 공장에서 물건 제조 가공한 다음에 국내로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수출에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매 확인서라든지 내국 신용장이 있었을 때만 그거에 대한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4호 가보겠습니다. 그 밖의 수출로 인정되어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가보니까요. 제4항에 나와 있고요. 1호.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자, 이게 뭘까요? 관세법상에서 나왔던 게 있었네요. 용어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죠. 거기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무역을 위하여란 말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같은 곳에다가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라 말 썼네요. 이게 예전에 썼던 용어가 되는 거고 지금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 용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지금 공급하는 것들도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저희가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은 외국 물품일 수도 있고요. 내국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을 불문하고 있는데 지금 내국 물품인 선박용품 등을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거기에 공급하는 것 자체도 수출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무역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될 것이고요. 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수출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도 외화를 획득하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2호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원양어선에서 사용할 물품을 이렇게 반출했다고 합니다. 자, 원양어선은 기본적으로 며칠 또는 몇 개월 동안 외국에 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어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채취하고 그렇게 수렵하는 것들, 포획하는 것들을 하는 어선을 말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물품을 보낸다고 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미국에 판매를 하게 되면 외화를 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얘도 당연히 외화를 획득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전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양어선이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하게 됐을 때는 거기 현지에서 판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수출에 사용됐으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원양어선에 필요한 어떤 그 물품들을 보내는 경우에도 얘가 나갈 때는 무상으로 나갔겠지만 얘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외화를 획득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지원책으로서 이렇게 수출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원양어선에 송부되는 물품이 기존에 수입돼서 세금이 부과된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예, 이것까지가 끝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환급대상 수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이 자체를 암기하시면 돼요. 내용 어려운 거 없었죠? 생각보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쓰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사조에서는 총 4가지 호로 나와 있었어요. 4가지 호. 4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저희가 수출 등 이렇게 말을 쓰고 있었죠. 수출 등. 수출도 있고 나머지도 있었잖아요. 첫 번째 1호를 가서 보면 관세법상 수출이었죠. 관세법상 수출. 정확히 말하면 관세법에 따라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얘는 2가지로 구분하시면 되죠. 유상하고 무상. 무상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한정된 것들만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였고 2호를 가볼까요? 2호가 뭐냐면 공사 또는 그러니까 판매 또는 공사였어요. 주한 미군 등에다가 판매하는 것, 그렇죠? 외교관 그 기관에다가 이렇게 공사를 수행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판매하거나 공사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관세법상 보세구역 등이죠.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 지역에 대한 공급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4호. 기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밖에. 얘는 2가지 나온 게 있었네요. 첫 번째, 선용품 등. 두 번째는 원양어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거 정확히 말했으면, 이런 외국 무역선. 이렇게 하면 같은 선밖에 묶을 수가 있겠네요.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 네,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죠.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에서는 이게 끝이에요. 되게 간단한 거였잖아요. 4가지 말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시행규칙에 갔을 때 얘랑 지금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네, 끝. 자, 그리고 이제 그 시행규칙 3조 가보겠습니다. 수출 등의 사실 확인인데요. 법제 4조 제1호 단서부터 동조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이런 말 써 있는데 저희 법제 4조 제1호의 단서가 뭐였냐면은 무상으로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나오는 것이 있었거든요. 즉 무상 수출. 나머지 2호, 3호, 4호는 아까 보셨던 국내에 있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판매 또는 공사, 그 다음에 보세구역 등에 대한 공급, 그 다음에 기타, 수출로 인정되는 것 나오는 거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요. 지금 그 규정에 따른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법제 4조 제1호의 본문에 나왔던 유상수출은 왜 거기 들어가지 않게 됐을까요? 유상수출은 수출신고 필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출신고 필증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상수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상수출된 사실만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게 또 나왔던 게 있었죠. 외화를 받고 판매한 가 있다고 했을 때는 입금증 같은 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뭐 수탁가공 계약을 했다고 했을 경우는 그 계약서를 갖고 와야 될 것이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쓴 겁니다. 그게 확인됐을 때 한해서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급할 때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라고 써 있는데, 아까 여기 제가 언급한 게 있었잖아요. 보세구역에 공급할 때는 반입 확인서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렇죠.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입을 할 때 이 반입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세관이에요. 세관. 세관에서 지금 반입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해주게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할 때 그렇죠. 이게 있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들 수출 등의 공해진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가지고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자, 저희 넘겨보시면 나와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아까 보셨던 그 1번 문제 있잖아요. 환급 대상 원재료에 나왔던 그 동그라미 2번을 가서 보면 환급 대상 수출 등의 이행 요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법제 4조에 나와 있던 거였죠. 근데 왼쪽에 가보시겠어요? 가보시면은 관세 환급 특례 법령상 이렇게 말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법 플러스 시행령 플러스 시행 규칙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옛날 뭐 2012년, 2003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환급 특례 법상 써 있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법제 4조만 쓰면 돼요. 왜냐면 법만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시행 규칙까지 물어볼 거라면은 법령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보시면은 뭐 환급특례 법령상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의도하는 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모두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외외환 같은 경우는 법령이라고 말 썼을 때 법이랑 시행령까지만 인정하는 거고요. 규정 같은 경우는 관리 규정 이렇게 말을 따로 씁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관리 규정상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게 어디를 물어보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됐을 때 내가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내려가 보시면은 환급 대상 수출 등 밑에 문제 있네요. 관세 환급 특례 법령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의 요건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과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를 각각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가 2018년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를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까 보셨던 법제 4조에서 1호에 있었던 단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 제2조를 쓰라는 거죠. 2조에 있던 1항을 쓰라는 겁니다. 1항 다 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그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를 다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굳이 법에 있는 내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법제 4조를 가지고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점수 배점이 안 됐을 겁니다. 그냥 여기 나왔던 시행규칙에 있는 것들을 다 나열했을 때 한 개당 몇 점씩 배점해가지고 채점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봤던 것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째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저희 드렸던 기출문제 중에 뒤로 가보시면은 비교 문제라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밑에 쭉 가볼게요. 비교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맨 끝에 거 한번 가볼까요? 맨 끝에 문제. 관세법상 수출과 환급특례법상의 수출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관세법상 수출은 간단하지 않았었나요?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걔는 유상, 무상 여부를 불문했던 거였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물품을 내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환급특례법상의 수출의 차이점, 이게 뭘까요?
환급특례법상에 나온 수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상 거래만 말을 했던 거고 무상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이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무상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된 것들만, 나열된 것들만 인정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환급 대상 수출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야 되고, 여기 지금 그 문제가 보니까 수출 이렇게 말 썼는데 아마 정확히 말을 썼었다면은 수출이 아니고 수출 등 이렇게 말 섞어내 썼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수출 말고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의 경우에도 저희가 수출로 볼 수 있다는 말을 쓰면 되는 거겠죠.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가 관세법 상에서 내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이렇게 반입하는 것은 수출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보세구역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외국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다만 저희가 수입의 정의를 봤을 때 예외적으로 외국 물품이 이제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보지 않았었던 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관세 부과를 유예해야 되기 때문에. 걔만 특별했던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기 때문에 보세구역도 우리나라의 그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출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환급특례법 상에서는 수출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정확히 말하면 수출 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부분을 차이점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는데 혹시라도 나올까봐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5조 볼게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입니다. 1항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 등을 징수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원칙적으로는 수입할 때 관세 등을 징수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칙은 수입 신고할 때, 수입할 때마다 지금 세금을 징수한다. 네, 3항 가보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 신용장이나 그 밖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6조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의 일괄 납부,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쓰네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자, 원칙적으로는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관세 등이라는 것들은 수입할 때마다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항에서는 지금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그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들도 수출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가볍게 보시고요.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시행규칙 제5조가 있습니다. 아까 왼쪽에 보셨던 기재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밑에 가보니까 1호에서는 구매 확인서가 있고 2호에서는 관세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저희가 그거 계속 보는 거 있잖아요. 1차 공부할 때도 부가가치세법 가서 보시면은 수출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였던 거죠.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원래 수출하게 되면 원래 저희가 그 영세율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국내에서 이렇게 수출에 공해진 건 아니지만 수출을 할 사람에게 납품을 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것도 수출에 가름하는 걸 봐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 내용은 저희가 어디를 가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대외무역법상에 가보시면은 수출 실적을 인정받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공급을 하더라도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수출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간접 수출 이렇게 말을 쓰는데요.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할 자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로 가름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3항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걸 구매한 차는 수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관세 환급을 받는 것들도 뒤에 나올 겁니다. 일단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6조를 보겠습니다. 관세 등의 일괄 납부 등입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세법상의 월별 납부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항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별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되게 길게 써 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관세법 상에서 그 개념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 원칙이 뭔가요? 원래 원칙은 수입할 때마다 세금 납부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었던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 관세법 상에서도 그 관청에 정하고 있는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현실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월 단위로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거랑 지금 상관없이 환대법 상에서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할 것을 유예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예하는 거. 원래 수입할 때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의 범위에서 따로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할 것을 유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일괄 납부라고 합니다. 건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것을 납부 기한 됐을 때 한꺼번에 납부하게 만드는 것을 일괄 납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하려면 아까 봤던 게 뭐냐면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네 번째 줄 가보시면은 신청하는 경우라 써 있잖아요. 이거는 그것을 적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했을 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뭐 다 그런 거겠죠. 저희가 혜택을 받고 싶으면은 당연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이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 등의 일괄 납부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 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가보니까요.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불성실 신고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세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담보를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뉘앙스가 뭔지 보니까 1항에서 말을 하기를 일괄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 원칙적으로 요구받는 사항이 아니고 원칙은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밑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칙이 아닙니다.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은 담보 제공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월별 납부 업체로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관세법. 그거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내야 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반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밑에 가보겠습니다. 1호, 자 23조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벌칙 규정 말하는데 23조라든지 관세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선고받거나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호,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호, 그 밖에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자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관세법 상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익숙한 문장이긴 하죠. 첫 번째 뭐냐면은, 자, 저희가 크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벌을 하는 경우는 크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징역형이 더 센 거죠. 더 처벌이 센 건데, 징역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면제를 받거나, 또는 선고를 받은 거죠. 이거는 집행이 된 거예요, 집행. 다르게 말했으면 이렇게 쓸게요. 집행이 된 경우.
두 번째는 집행이 유예된 경우 라고 말을 써보겠습니다. 집행은 아까 봤던 게 실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면제를 받은 경우.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돼요. 집행이 됐다고 했을 때는 2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있는 것들은 인정이 안, 그러니까 지금 불인정되는 거죠. 집행유예는요. 2년이 아니고 유예기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유예기간 벗어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다음 벌금형. 벌금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같이 붙는 게 뭐냐면 통고 처분이 같이 붙거든요. 자, 벌금형은 저희가 행정벌이고요. 형벌이고 통고 처분은 행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강제로 벌금형을 때리는 것인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벌 이렇게 말을 쓰는데 관세법 상에서 뿐만이 아니고 통고처분이라 하는 것들이 바로 행정벌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징역형은 안 됩니다. 징역형은 불가능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만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법원에까지 가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그냥 이렇게 벌금 내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게 납부가 되면 끝나는 것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묶이는 게 뭐냐면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형 이렇게 말을 씁니다. 통고처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 벌금형 통고처분 같은 경우에 벌금형 같은 경우는 선고를 받는 것이 될 것이고 통고처분 같은 경우는 이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도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지 봐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3호까지 봤었죠. 3호까지 봤고 그 다음에 4호 체납한 사실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말을 쓸게요. 체납한 것들도 2년. 자, 그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전체를. 그렇죠. 이게 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그 관세법 상에 가보셔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여기 그 징역형, 뭐 벌금형, 통고처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가보니까 지금 관세법 하고 환특법이죠. 환특법하고 관세법 모두에 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특법 또는 관세법을 어겨서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다시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1호 같은 경우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다죠. 자, 이것은 첫 번째 집행이 된 경우라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호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지 않은 거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차, 즉 유예기간 지나고 나서는 그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호 같은 경우는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4호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2년 동안 관세 등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241조랑 244조가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241조 같은 경우는 입항 후 수입신고죠. 그 다음에 244조 같은 경우는 입항 전 수입신고입니다. 어쨌든 입항 후든 입항 전이든 수입신고를 한 날짜 가지고 봤을 때 최근 2년 동안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5호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해당 그 보는 자에 대해서도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항 정리할 수 있겠죠. 되게 양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보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요. 다음 2항 가보겠습니다. 2항 보기 전에 그 오른쪽에 한번 가볼게요. 밑에 그 시행령 제3조 1항을 가서 보겠습니다. 세관장이 법 제6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 즉 단서에 따라서 밑에 그 단서가 아니라 밑에 그 후단에 따라서 일괄납부 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자, 담보물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관세법에 나와 있는 담보의 종류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가보니까 그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금전, 그 다음에 국채라고 보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납세보증보험 증권만 보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새롭게 묶여지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세법 상에 나와 있는 담보의 종류를 더 생각해 보시면은 현금,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 있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납세보증보험증권, 그렇죠. 그다음에 뭐 5호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쭉 나오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보다 보면 세관장이 인정하는 납세보증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고시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은행 지급보증, 신용보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세법에서는 이거를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관장이 인정하는 납세보증서라고 말을 쓴 것이고 거기 안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보증의 형태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관세 등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라고 해가지고 관세청 고시가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담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점. 2호에 가보시면 증권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증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한 증권이죠. 이게 다르지 않을까요? 저희 관세법에서는 증권은 없었거든요. 채권만 있었습니다. 국채 또는 지방채가 뭔가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고 지방채는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증권은 없었거든요. 환급특례법상에 나와 있는 담보의 종류 중에서는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국채 또는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권만이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은 관세법의 범위가 더 넓은 거죠. 관세법은 그 납세보증서 말고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유가증권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증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들만 인정되는 거잖아요. 국가라든 지자체. 그 밖에 뭐 세관장 인정한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되게 폭이 넓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혹시 시험에 나올까봐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뭐 문제를 만들었을 때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와 환급법상 담보의 종류를 각각 쓰세요. 이렇게 나올까봐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관세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보다 폭이 넓다,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지금 그 왼쪽에 2항을 가보겠습니다. 6조 2항 가볼게요. 세관장은 1항에 따라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를 지정하려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그쵸? 지금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신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까지 할지를 정해놓고 그 금액까지만 한도로 잡아서 지정을 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항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은 해당 일괄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보니까 납부 기간이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니까 예를 들면 1개월까지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1개월 끝나고 나서 다음 달 15일이죠. 즉 만약에 1월 하게 됐을 때는 2월 15일까지가 되겠네요. 이거 다른 점 아닐까요? 저희 월별 납부 같은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그 말일까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달의 말일까지. 근데 일괄 납부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가 아니고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 가볼게요.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조정받으려면 조정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세관장은 추가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뭐 담보 제공 요구한다는 것은 금액이 증액됐을 때 말하겠네요. 더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는 담보에 대해서 추가로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5항에서는 취소를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관장은 지정을 받은 자가 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됐을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취소하여야 한다. 강제적으로 효력을 없애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위에 보셨던 위반 사실이 있거나 그죠? 아니면 체납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지정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6항에 가보시면 지정 취소를 받은 자가 관세 등을 완납하거나 직권정산이 완료된 후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관세청 고시로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나머지 기준하고 절차를 정할 수 있다라고 써 있네요. 자, 일단은 법만 먼저 봤어요. 법 제6조 먼저 봤는데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참고로 한번 같이 보고 조금 쉴게요. 저희 기출문제 가서 보시면요. 관세 등의 일괄납부 등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제가. 여기 보시면 관세환급특례법상 관세 등의 일괄납부 기간과 직권정산 사유 4가지를 쓰세요 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 가보면요. 일괄납부 기간에다가 단서 조항을 포함한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말을 하는 거냐면요. 지금 그렇죠. 일괄납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제6조 1항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2조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4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행령 제2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행령 2조를 물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시행규칙까지 같이 쓰라고 안내를 한 겁니다. 단서 조항 포함해 써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고 직권정산 사유 4가지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저희 7조에 나와 있는 것, 8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출제를 하게 된 겁니다. 일괄납부 기간 하나 물어본 거고 직권정산 사유 4가지를 따로 물어본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6점이 될 것이고요. 직권정산 사유 4가지는 4점이 되겠죠. 각 1점씩 해가지고. 나머지 문제 볼까요? 지금 밑에 있는 것들 보니까 일괄납부 제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2015년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세 환급액의 정산, 직권정산, 일괄납부의 제한이라 써 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게 문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의 의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점수가 들어간 겁니다. 문제 안에 의에 대한 점수가 배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는 의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바로 위에 문제 보시면은 뭐뭐에 대한 의를 물어보는 게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에 대한 점수가 배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들을 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쓰면 됩니다. 이게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2차 답을 쓰실 때 보면 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더 쓰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어본 것이 아닌데 쓰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어본 것만 쓰시면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을 쓰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 가보니까 사후정산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후정산의 의의와 이것도 지금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겠네요. 100점 들어가 있겠죠. 일괄납부 기간, 환급금 지급 보류, 정산 통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